방금 전에 미국 폭스뉴스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이제 이렇게 쐐기를 박은 보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김 교수님, 이게 뭐 단순히 정권 교체 차원을 뛰어넘는 뭔가가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칼럼을 썼었을 때 트럼피즘은 더 이상 이제 현상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민심의 예. 시대 정신이 변화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된다. 혹시 트럼프 4년 후에 바뀌더라도 예. 지금 사실 트럼프가 내세운 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자라는 아주 단순한 구호거든요. 외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이라크 전쟁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들에서 미국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우리한테는 인기는 많지만 예.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그런 이상주의라든가 소위 이제 입이 먼저 앞서는 행동보다 이런 어떤 내로남불이라고 트럼프가 이제 공격하는 이런 리더십도 좀 지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엔타이 오바마, 엔타이 부시로 이어지는 시대 정신이 트럼프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지금 8년째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미국 국민이 트럼프 개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왔던 미국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거대한 흐름 자체가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4년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지형도에 굉장히 큰 물결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 트럼프가 내세운 여러 가지 구호들이 그 마음들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끝난다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외교안보 전략이라든가 경제 무역 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끌고 갈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트럼프는 지금 바로 4년 후에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 후임을 지금 밀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는 4년 후에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 친 트럼프 공화당 후계자를 양성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4년이 흘러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트럼프 4년만 끝나면 다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김진호 기자도 그 뭐 해리케인 피해가 최근에 엄청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해리스에게 좀 악재가 됐었는데 특히나 그 이슈 관련해 그 사안 관련해서 그 불법 입국자 문제랑 같이 이제 파고들면서 트럼프가 공세를 펴지 않았습니까, 송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불법 입국자 문제와 이 또 허리케인 헐리 또 밀턴 두 개가 겹치면서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을 했고 또 그러면서 많은 득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 문제는 단순히 그냥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중남미에서 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미국 사회의 어떤 정치 지형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미국으로 온 중남미 불법 이민자, 뭐 영어로는 undocumented immigrant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1,1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1,100만 명은 미시간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현재 21개의 주에서만 그 반드시 그 투표를 할 때 신분증을 받고요. 근데 15개 주에서는 사진 같은 게 없어도 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정도만 그 경합주, 현재 오늘 벌어진 7개의 경합주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상당히 이건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그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불법 입국자들이 할 경우에는 더 이상 공화 민주당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것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미국이 원래 이렇게 개방된 국경을 하고 멜팅폿 다 끌어들이는 용광로인데 왜 이렇게 트럼프가 그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뭐 에일리언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상한 외래인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은 그 사실 극단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이렇게 불법 입국자들을 계속 방치했을 때는 뭐 범죄율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치안도 힘들어지고 또 복지 비용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미국 정치 사회 자체가 그 사실은 민주당화 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주주의가 없어진 그런 사태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이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 자기의 소셜 미디어인 X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민주주의가 없어질 수 있다. 불법 입국자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도 주류 언론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미국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 이렇게 미국이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외국의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의 어떤 중급도 아닌 하급
그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3년 연속 70%가 넘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일반 민심이 상당히 그 불만이 팽배해 있고 그런 와중에서 해리스 후보가 그럼 당신이 바이든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 부통령으로 4년 가까이 하면서 어떤 다른 정책을 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CNN이나 폭스뉴스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는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바이든 2 또는 뭐 오바마 4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그 오히려 해리스가 저희의 이제 일반 언론 매체들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초박빙과의 달리 그 일종의 이제 압도적인 승리, 랜드슬라이드 빅토리 이것이 트럼프가 갖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실- 말씀 주신 거를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 간단히 한번 그 정리를 해드리면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이 김영준 교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외 반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하든 EU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 경제와 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34건의 형사사건으로 지금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 내용도 듣고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다지 그렇게 썩 우리 잣대로 봐서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입만 열면 스펙타클한 논리와 아주 광폭한 수사학을 쓰는 사람.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뽑았을까? 그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아마 꽂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이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게 한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고 지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미국을 향해서 트럼프가 나가겠다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저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던 이슈들을 정리해봤는데 화면 준비되시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 언론들이 이제 변수로 막판에 변수까지 주목한 것. 네, 지금 준비된 화면 일단 보겠습니다. 예. 뭐 대혼전 초박빙이다. 이것이 뭐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그 보도를 언론들이 쏟아냈었죠.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RCP의 자료로 좀 이번 지지율 추이를 그래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해리스 후보가 처음 여론조사에 등장한 7월 23일부터의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등판 후에 해리스가 등판한 후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8월 5일 처음으로 트럼프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서요. 첫 TV 토론 후까지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0월 26일에 트럼프 후보가 0.1%포인트 높아졌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현지 시간 11월 4일, 그러니까 대선을 하루 앞두고서 해리스 후보 48.7, 트럼프 48.6%로 뭐 별로 의미 없는 차이입니다. 자, 격차가 이렇게 뭐 크지 않았다, 혼전 양상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까 전에 서두에 김영준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2016년에도 이랬습니다. 힐러리가 그때는 더 심했죠. 힐러리가 완전히 이길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결과 뒤집힌 게 아니죠. 언론들이 잘못 짚은 것이죠.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의 독특함 때문인데요. 사실 전국 지지율에서 5% 10%를 민주당이 앞서야 이길만 합니다. 비슷하면 진 거예요. 왜? 공화당이 있는 주들이 선거인단들을 가져가는 구조 때문이죠. 시골에 있는 공화당 레드 스테이트들. 네. 예를 들면 이 제도가 무너지면 몬타나, 네브라스카, 뭐 사우스 노스 다코타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없어질 수가 없는 헌법상의 권리고 그 제도는 저는 일명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심지에 몰려있는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투표로 여론 지지율을 5% 10% 앞선다 해도 예. 현재 구조로는 공화당이 계속 이길 수밖에 없는 이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리고 외국에서 보면 전국 지지율이 높은데 왜 지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소수의 인구가 사는 주들이 네. 만약 이 제도가 없으면 아예 무시를 당합니다. 전부 다 캘리포니아, 뉴욕하고 텍사스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속에서 예. 공화당의 시골에 사는 주민들이 더 많은 과대대표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펜실베니아나 경합주에 있는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가 살지만 그 시골에 살고 있는. 결론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슬퍼하는 건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사는 수밖에 없다. 선거를 이기려면. 옛날 영호남 사이에 뭐 인구 비율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도. 네. 이런 것처럼 현재는 전국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최소한 민주당이 5% 이상 앞서야 박빙이 나올 정도로 지금 도심지의 인구 밀집도가 민주당을 과대대표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투표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왜? 그렇군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은 시골에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자, 저희가 앞서 이제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던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준비됐나요? 예. 자, 언론들이 주로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윗줄에 있는 막말이었습니다. 막말. 뭐 거친 언사,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단어인데 관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Look at how they've treated you. They treat you like garbage. They treat our whole country like garbage. But I'm serious. These are the kind of guys you like to smack in the ass. She's a crooked person. She's a bad person. Evil. She's an evil, sick, crazy. It starts with a B, but I won't say it. 네, 이제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요. 뭐 거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 거친 표현을 미국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가려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국민들은 그 거친 언사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좀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극적인 언론에서 그런 뭐 쓰레기 발언, 뭐 파시스트 발언, 또 민주주의 파괴자라든가 이런 이제 자극적인 발언이 언론에서는 많이 회자가 되었고요. 또 특히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주로 우리가 한국 언론에서 그냥 무조건 거의 따라서 그 마치 교과서처럼 이제 보도하는데 거기에 우리도 그 올라타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런 걸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 우리 한국처럼 그런 발언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서 사실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표심의 투표에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개표 결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2주일 전쯤에 예. 영국의 이제 권위 있는 잡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그 표지 제목, 커버 스토리와 특집 기사, 스페셜 리포트가 제목이 미국 정책의 트럼프화입니다. 트럼피피케이션 오브 아메리칸 폴리시입니다. 모든 정책의 그렇습니다. 수로요?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정책까지 트럼프가 새로운 아젠다를 재정의했다, 리디파인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한 기사를 적었는데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상당히 또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피즘이 예. 상당히 미국 사회에 일단 공인을 받고 있다. 이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그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으나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통상 정책이 그런 거죠.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 중국 상품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관세를 그렇게 고율로 때릴 때 사람들이 다 의아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이렇게 세계 자유무역의 선도자이고 또 주창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랬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되니까 그것을 더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초반에 트럼프가 그 관세 정책,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관세를 세게 때릴 때 그 초반만 해도 그렇죠. 언론들의 반응이 다 안 좋았었어요. 의아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침내 민주당까지 승인을 해가지고 그렇죠. 승인하려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다 의아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 개방과 자유를 주창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미국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그 55% 정도가 미국의 불법 입국자들을 더 이렇게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예. 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네. 심지어 민주당 당원의 42%가
그 트럼프가 약속한 자기 집권 첫날 하자마자 이 중남미 불법 입국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대량 환송을 하겠다. 매스 디포테이션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42% 민주당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의 공약이 처음에는 황당하다. 이게 반미국적이다. 언아메리칸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미국을 위해서는 옳은 거네 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자, 있습니다. 우리 송희달 교수님이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곽수종 박사님이 아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대선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상원과 하원 선거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예, 그렇죠. 그다음 미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모든 정책이 대통령의 행정부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원도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대외 정책, 통상, 외교, 지정학적인 모든 전략과 정책들이 이 트럼피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러면 지금 당장은 주신 말씀대로 이민자들 제한하고 여러 가지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관세 정책 부과하고 하는 것이 시원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또 심상치 않을 겁니다.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할 수가 있고 이민자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인 서비스 임금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미국 내 생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예. 또 우리 지금 벌써 뭐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여러 가지 배터리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던데 우리나라 기업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와 미국이 가져가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볼 때 과연 중장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주판을 튕기면 미국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에서는 트럼피즘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더 위험한 것은 상권 분립 체계에서 의회마저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다수당이 돼버린다는 점이 조금 저는 우려되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쭉 그 쌓여왔던 큰 문제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로 좀 이어질지는 누가 되든지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관점들도 있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 상황이 크게 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되면 경착륙, 누가 되면 연착륙 이런 차이점들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곽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굵고 짧게 임팩트가 강하게 나올 것이고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가늘고 길게는 간다. 근데 종국적으로 결과는 비슷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렇군요. 드렸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트럼프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아마 대중국 견제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시간 제한 때문에 미국의 마약 문제라든지 범죄 문제가 이민자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값싼 중국산 제품에 의해서 연계되고 있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압력이 강화될 것이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100% 매기겠다. 또 10% 더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미국 경제에게 듣기에는 시원할 겁니다. 그는 그만큼 관세가 붙는 만큼 물가는 올라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 압력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미 연준에서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금리 문제 과연 어떤 속도를 가져가야 되는가의 문제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강하고 짧게 얻어맞겠지만 해리스 경우에서도 가늘고 길게 가서 종국적으로 갖는 결과는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선거 결과, 이번 대선 결과,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사안 보겠습니다. 바로 경합주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지도에 표기된 7개 주를 보통 경합주라고 하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결과가 좀 나와버려가지고 예, 지금 트럼프가 지금 아까 전에 그 김진호 기자가 얘기했을 때 매직 넘버에 해당하는 270석 선거인단 270석에 5석 모자란 상황이다. 더 늘어났을지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펜실베니아 비롯한 그 러스트벨트에서요. 곽 박사님께 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조업 부흥을 강조해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해리스는 친노조를 강조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러스트벨트가 2016년 선거 당시에 상당히 이 전략적인 어떤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해리스가 강조했던 것은 이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북쪽 벽이라고 표현되는 예. 공화당의 어떤 트럼프가 공략해서 성공했던 지역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이민자 문제가 있고 저항력의 백인 노동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해리스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중산층을 갖다가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왔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낙태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문제의 핵심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럴까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트럼프처럼 라티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흐트려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무슨 말 하는 거야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해리스도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스콘신, 미시간, 방금 말씀 주신 펜실베니아 이 블루볼 푸른 장벽을 해리스가 뚫고 나가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더군다나 기간이 너무 짧았던 단거리 경주였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중산층 강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세금을 인하시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앙등시키는 것을 눌러 앉히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다 지적을 주셨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단체를 통해서 또 헤리티저 같은 보수 연구단체를 생크탱크를 통해서 네. 어떤 방식의 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리스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미국은 늦은 밤이죠. 많은 미국인들이 뜬 눈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자, 현지 개표 분위기는 어떤지 특히 이 선거 공정성 논란을 공화당과 민주당 양 진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지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원용석 전 미주중앙일보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네, 이번 승패의 관건은 펜실베니아주의 결과일 텐데 자, 지금 그렇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펜실베니아 보면은 이제 93%가 개표됐는데 트럼프가 득표율이 51%, 카말라는 48.1%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이기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 전망이 정확하게 이번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16년에는 펜실베니아를 이겼고 2020년에는 바이든한테 내줬는데 다시 가져오면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제 주류 언론을 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이제 트럼프 승리를 일찌감치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너무 약하다. 너무 그 부통령으로서도 이렇게 별로 지지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2021년에 이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2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제 워낙에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다 보니까 계속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고 카말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띄우기식 기사들을 많이 냈는데 그게 그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최근 들어서 연달아서 인터뷰를 한 게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좀 부적격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유권자가 느껴서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원용석 기자. 네. 지금 이 개표 상황을 바라보는 그리고 전달하고 있는 미국 언론들, 뭐 보수 매체도 있을 네. 거고요, 폭스뉴스 같은 네. 대부분 좀 해리스가 좀 이기길 바라는 그런 논조를 보여왔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디어 분위기. 예. 사실 언급하셨지만 팍스 뉴스를 제외하고 대다수 언론은 트럼프를 안 좋아합니다. 아웃사이더 후보들을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고 뭐 미국의 주류 언론 그러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NBC, CBS를 줄 수 있는데요. 이 언론들이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유권자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건 인정해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1956년 이후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고 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는데 그 빨간불이 켜졌다고 느껴진 거는 저는 이제 어디서 느꼈냐면은 최근에 항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지지하고 조 바이든을 지지했던 그런 언론사들이 이번에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가 지지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USA 투데이까지 거부했고 LA 타임스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강성 진보 성향 언론사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미 이 언론사들은 카말라 해리스가 그 승기를 잡기가 힘들구나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런 매체들이 카멜라 네.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지금 미국의 많은 그 유권자들이 미국 언론들을 잘 믿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네, 잘 몰라서 맞아요. 그런데 네. 여튼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발언을 좀 많이 알려지지 네, 않았는데 잘 알려지지 하여튼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브랜드 파워 같아요. 일단은 뉴욕타임스 그러면은 뭐 기록의 신문, 퓰리처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거기에 있는 칼럼니스트들 보면은 뭐 경제 칼럼니스트 뭐 파워 크루그맨부터 해가지고 토마스 프리드맨, 뭐 모린 다우드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 있고 뭐 퓰리처상 많이 받았죠. 저도 이제 그분들 책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미국인 그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하고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칼럼들을 보면은 무슨 민주당 정치인이 발언하는 그런 연설문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해도 거의 그 싱크로율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편향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팍스뉴스가 아까 언급하셨지만 팍스뉴스가 나온 이유가 이제 1996년에 이제 팍스뉴스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팍스뉴스를 출범시킨 로저 에어스 사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CNN이랑 ABC, MBC, CBS,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다 민주당 편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수 언론도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팍스뉴스를 출범시킨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팍스뉴스가 부동의 시청률 1위 케이블 뉴스 채널이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깨닫고 특히 이제 일란 머스크가 이제 깨닫지 못한 분도 많이 계셨었는데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44억 달러 내고 샀죠. 트위터를 사면서 어, 그 진술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내용들은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쪽에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것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수천만 회, 뭐 5천만 회, 6천만 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때 깨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 1등 공신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미국인을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너무나 친민주당 성향을 보였을 때 일란 머스크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였거든요.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면서 그동안에 많은 미국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그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사실 자기가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알린 건 아닙니다. 그 다른 그 탐사 보도 기자들이 어렵게 알아낸 사실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거를 많은 미국인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트럼프 당선에 이렇게 직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란 머스크 몫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저는. 네,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도 많고 뭐 그런데 좀 예, 엄연한 현실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 그 X 팔로워 수가 2억 명이 넘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2억 명 영향력을 넘죠. 갖고 있고, 자 이런 맞습니다. 사람이 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뭐 조 로건 같은 그 대형 유튜버들, 조 로건 같은 네. 경우에도 유튜브 구독자 수가 1,800만 명을 넘으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보는 보통 그 유튜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자 이런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 이번 선거에서 선거 공정성 논란을 계속 제기했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선거 결과도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 공정성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이게 투표기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표를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이제 주류 언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헌터 바이든 노트북 스토리가 2020년에 이제 뉴욕 포스트에서 특종 보도를 했거든요. 뉴욕 포스트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인데 헌터 바이든 랩탑이 있는 그런 내용들
조 바이든이 뭐 중국 은행으로부터 뭐 어떤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러시아 공작물이라고 그렇게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뭐 여기 뉴욕타임스부터 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주류 언론들이 다 같이 이렇게 담합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게 선거 조작이 아니냐고 많이들 보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99.9%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 네임, 브랜드 파워가 있는 언론들이 다 같이 담합해서 한 특정 후보를 이렇게까지 탄압을 하는 거는 선거 개입이 아니냐. 오늘 맥인 켈리 보수 논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거 개입이 매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주류 언론에 의해서. 왜냐하면 많은 미국인이 주류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너무 편향된 보도 내용만 접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선거 개입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꼭 투표 기일이 이렇게 조작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자,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도 뭐 SNS로 네. 뭐 대규모 사기가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어요. 본인 주장을 계속 하는 네. 것인데 이걸 바라보는 그 미국 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시각차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까 언급했지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의 보도 내용이 이제 100% 정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다. 애초부터 없었고 트럼프가 그때 바로 2020년 선거가 끝나고 승복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 온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이런 그 서사를 계속 펼쳐 나갔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모든 공화당원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런 후보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2020년 때도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스가 주정 운영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론 디산티스가 이제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어졌어요. 전 대통령 신분에 있어서도 그 기소되고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법까지 바꿔가면서 과거 그 여성한테 이렇게 뭐 과거 여성 그 이진 캐롤이라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한 내용이 이제 다시 화제가 되면서 뉴욕 법정에서 결국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사법부를 무기화했다. 이렇게 많이들 본 거예요. 미국인들이 사법부를 무기화해서 이렇게 한 특정 후보를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는 한 특정 정치인, 그것도 전직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 뭐 트위터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계정이 다 삭제가 됐거든요. 전직 트럼프가 이제 45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으면은 나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화당 진영에서는 많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똘똘 뭉친 계기가 됐고 트럼프가 사실 이렇게 저도 어쩌면 트럼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소하고 이렇게 그 만장일치 유죄 판결까지 받고요. 그리고 이런 암살 시도까지 있고 그러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그 느낌이 많았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오히려 그 민주당이 공격하고 언론이 공격한 게 트럼프한테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그 폭스뉴스가 방금 전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뭐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승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예. 트럼프가 이제 뉴욕타임스 만약에 없잖아요. 당선이 된다면 자, 앞으로 미국 사회, 미국 정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사실 미국인 제 주위 분들 봐도 안티 트럼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분들 중에서 거의 80 내지 90%가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뭐, 제가 그 인도계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선무인데 트럼프는 항상 경제 정책이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추. 그러니까 drill baby drill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활성화해가지고 가격을 잡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겁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 다들 그랬어요. 관세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트럼프가 뭐 자기는 사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보다도 더 좋은 단어가 있다 그러면서 관세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세를 중국한테 이렇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석연료 활성화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가져오고 이렇게 그 기름값 잡고 인플레이션 예, 잡고 원영석 기자,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금 당선 수락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연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들어보고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원 기자하고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